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0강의 세 번째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파일은 몇 번부터냐? 네, 14번부터요. 14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 백석에 흰 바람 벽이 있어 라는 시예요. 이 시 백석이란 시인이 지었어요. 백석이란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슨 시를 썼다고 그랬어요? 산문시를 썼다고 했고 사투리, 방언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향토성, 향토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현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흰 바람 벽이 있어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흰 바람 벽이 시적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그러면 여기 흰 바람벽은 뭘까요? 이 방 안에 있어요. 좁다란 방에 있는데 화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있다고 쳐요. 화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벽을 흰바람 벽이라고 치면 이 흰바람 벽에 쓸쓸한 것이 오고 간대요. 그럼 이 흰바람 벽은 화자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상일 건데 여기에 뭐가 막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흰바람 벽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비춰주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이 흰바람 벽은. 그래서 뭔가를 막 떠올립니다. 뭘 떠올리나 볼까요? 일단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떠올라요. 부정적인 것 뭐가 떠올리나 봅시다. 그죠? 고향의 기억이 떠오르겠죠. 이 흰바람 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던진다. 여기 그러니까 불빛이 흐르는데 희미한 15촉 전등이니까 이 화자는 지금 매우 가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친 불빛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 불빛은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법이면서 감정이입의 대상인 거예요. 결국 화자는 지금 지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고 있다.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내면이 어둡다라는 거죠. 이 그림자는 화자의 그림자일 테니까요. 게다가 떼글은 뭐야? 때가 아주 많이 쩐 다 낡은 무명 셔츠 역시 가난해요. 그림자를 씌고 있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대요. 먹고 싶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거죠. 화자가 단 감주가 먹고 싶어 생각하는데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맨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 외로움, 화자의 감정 쓸쓸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느 일인가? 무슨 일이지? 이 흰바람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맨 처음에 자신의 이 외로운 처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또 뭘 떠올렸어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웬일인가 시상의 전환. 그래서 시의 내용은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될 것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시적 대상이 될 거예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씨. 자, 추운 날씨를 시퍼러둥둥하다고 감각을 전이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촉각이고 시퍼러둥둥하다 시각의 전이.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나요? 이 추운 날씨에 어머니의 손이 시퍼러둥둥해 매우 가난했음을 강조해요. 추운 날인데 차디찬 역시 촉각이네요. 촉각적 이미지. 물에 손을 담그고 무으며 배추를 씻고 있다. 이건 회상하는 거죠. 그죠?
회상하고 있어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쯤 되겠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여. 아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옛사랑이 되겠어요. 여기서 그 여인은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네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지금 상상해 보는 거겠죠.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아닐 거니까. 그런데 또 이지막에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 쓸쓸한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흰바람벽이, 그러니까 여기 화류법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의인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벽이,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쳐다보겠죠. 내 쓸쓸한 얼굴이 지나가. 그래서 화자의 감정 또 쓸쓸함 나왔습니다. 쓸쓸해. 화자가 쓸쓸한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 여기서 글자들이 아주 중요하네요. 글자들. 어떤 글자들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외롭게 태어났고요. 높게 태어났고요. 쓸쓸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다 부정인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높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정신적 경지가 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라고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뜨겁고 호젓하고 사랑이 많고 슬픔도 많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울력한다는 것은 뭐야?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뭉클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눈짓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 울컥하면서 이런 글자들 뭘까요? 하늘이 이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시어가 될 것입니다. 뭐냐?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늘을 낸 사람, 하느님이 되겠죠. 절대자. 그가 가장 기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그 하느님이 가장 기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써요? 난 외로운 사람이야. 난 가난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죠? 슬픔의 감정, 좌절의 감정에 있다가 나는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어? 아주 귀하게 만들었어. 아주 귀하고 또 가난하게 또 외롭게 높게 쓸쓸하게 살도록 만들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 또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내아기가 그러하듯이 모든 이 살아있는 생물들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가 릴케가 그러하듯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나온 이 열거된 것들은 자연물이고요. 밑에 나온 이 열거된 것들은 뭔가요?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 모두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몸으로 태어났다고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긍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모든 시들은 대부분의 시들은 이래요. 처음에 화자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데 그래도 나에게는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 희망이 있어. 혹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하지.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품 정리를 해보자면 화자는 지금 홀로 방에 앉아서 흰 바람 벽이라는 마음의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리워하고 지나간 사랑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내놓은 사람임을 깨닫죠. 그래서 수용적이에요.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있고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어. 모든 자연물처럼 혹은 이렇게 훌륭한 시인들처럼. 그래서 주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산문시죠. 산문시인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아주 그죠 심오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원래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남쪽에 있다가 남쪽이 아니고 자신의 고향에 있다가 삶이 힘들어져서 이제 어디 유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도로 혼자 갔고 원래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글쓴이는 가난에 대해 이면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면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다. 가난하고 쓸쓸하고 기애하고 또 외롭고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자연물도 이렇고 훌륭한 시를 남긴 이런 사람들도 그랬다.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이면적 의미는 뭐예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면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마냥 그죠? 이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니 이면적 의미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15번 글쓴이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인고한 결심을 품고 있다. 인고할 참을 결심을 품고 있죠. 그렇죠. 앞연에서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아니, 나는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지, 참고 살아가야지,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라는 태도로 볼 수 있죠. 16번 흰바람 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흰바람 벽에 스치는 장면은 화자의 내적 갈등. 그렇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해? 어머님도 그립네 하면서 맞고 선지 2번 흰바람 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제시한다. 맞고요. 흰바람 벽에 비친 글자들을 통해서 화자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 삶에 대한 후회는 아니죠. 흰바람 벽을 통해 보고 싶은 이들을 떠올렸죠.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 불러일으키죠. 흰바람 벽은 자아를 성찰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나는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어. 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금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글을 볼까요? 자, 그에 보면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고 있다라는 것 자신의 처지죠. 가난한 삶으로 인해 지친 화자의 모습 맞죠. 지친 그림자를 들이온다. 우울한 내면 맞고요. 니은을 보니까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외로운 생각에 헤매. 그 외로운 생각은 뭐야? 늙은 어머니와 옛사랑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향토적 소재 뭐가 있죠? 향토적 소재 감주 있네요. 감주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였다. 그래서 틀린 말. 디귿을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외롭고 쓸쓸한 삶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부각된다. 강조된다. 맞고요. 리을을 보니까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 우울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의지를 북돋고 있는 화자. 맞죠? 자, 여기서 여기 있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네요.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해. 그러니까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글자들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화자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미음을 보니까 그리고 또 프랑시스 젠과 도현명과 아이러너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 현실은 맞죠. 하지만 고결한 삶, 무엇을 통해서 고결한 삶이라고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거죠. 기해하고, 그죠? 그래서 고결한 삶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결한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시인들처럼 노력해야지 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자, 다음 문제 18번 지문은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네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폭포라는 시는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해준다고 했죠? 네, 이제 독재라는 상황 속에서 폭포는 높이도 폭도 없이 아주 변함없이 시련이 닥쳐오면 더 세차게 떨어져요. 이 모습은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겠죠. 독재 상황 속에서 이 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참여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참여시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독재에 저항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자라는 의지를 다진 시예요. 함께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야. 자, 폭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니까 폭포를 사람으로 치환해도 되겠죠.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사이 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포의 속성이 드러났어요.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폭포고, 무엇을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즉 정의라는 아마 저항이겠죠. 독재에 대한 저항. 예, 맹목적으로 행동한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 이것저것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폭포의 고든 속성, 변함없는 속성.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자,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밤은 부정이고, 자, 금자나는 아름다운 것, 뭐 인가, 사람들의 사회상 정도 되겠네요. 사회상,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가는 아마도 사람들의 외침 혹은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밤, 시련이 더 닥쳐오면, 여기서 시련은 뭐겠어요? 탄압이 심해질수록, 독재가 심해지더라도 폭포는 고든 소리는 정의로운 소리. 여기서 독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의로운 소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소리겠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그러니까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이 폭포를 사람으로 본다면 이 폭포라는 사람이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 이 외침 하나가 또 다른 외침을 부른다는 거죠. 또 다른 외침. 그래서 외침은 옳은 소리, 고든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투쟁 혹은 민주주의를 외치면, 정의로운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부응하여 함께 외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폭포죠. 폭포예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 정의를 외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조차 할 틈도 주지 않고, 생각조차 할 틈도 주지 않고, 나한테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자,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사회상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정한 사회야. 왜?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외면해요.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태한 사람, 안정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다 뒤집어 놓은 듯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크게 큰 울림을 준다는 거죠. 이 폭포가 울림을 준다.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 뭔가 이제 각성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집어 놓은 것 같이 폭도 높이도 없이 떨어져. 자, 떨어지려면 폭과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표현법은 바로 뭘 말해요? 역설법. 그러면 떨어지는 게 긍정이고 없다는 게 부정인데, 그럼 이면의 진실, 이 모순 형용을 통해서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는데 그 이면의 진실은 뭐예요? 쉴 사이 없이 혹은 아주 강한 울림으로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화자는 폭포의 속성을 떠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폭포는 뭐야? 정신세계 혹은 어떤 선구자 혹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이 선구자가 이 폭포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역시 바른 소리, 즉 정의로운 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시를 우리는 주지시라고 합니다. 주지적 성격이 있어요. 주지는 뭐냐면 어떤 사회 문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 주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주지시고요. 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적 성격 뭐라고요? 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원하는 시를 우리는 주지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서와 태도는 이 폭포의 속성을 예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시도 되는 거죠. 자, 폭포는 그래서 정의로운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러면 상징적 시니까 부정적 시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폭포는 긍정이고요. 부정적이건 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적이다. 참여적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공동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참여적이라고 하고요. 자, 주제는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을 바라는 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표현법을 보면 일단 역설법 쓰였고요. 뒤집어 놓은 듯이 비유법 쓰였네요.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화자가 바라는 주제 뭐예요? 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고든 삶을 바라는 화자의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드러낸다. 노노. 자조가 무슨 뜻입니까?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런 태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 19번을 보니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1번 선제 볼게요. 폭포가 무선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봐 폭포는 두려움 없는 존재 맞죠? 폭포가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것으로 봐 폭포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맞네요. 3번 밤이 되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금자나와 인가는 폭포의 고매한 정신을 방해하는 아니죠. 방해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부정적 상황에도 고매한 정신을 꺾지 않고 폭포는 계속 떨어지니까 자 부정적 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자나와 이 인간은 부정적 대상은 아닌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밤이 부정적 대상이죠. 이해됐죠? 4번 고든 소리를 낸다 라는 것으로 보아 폭포의 긍정적인 속성은 다른 대상들도 이에 호응하도록 유도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폭포가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아 나타와 안정은 화자가 지양은 멀리하는 가치를 함축한다. 맞죠? 자, 다음 시를 볼까요? 문제 또 있네요. 금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다라고 했어요. 폭포의 속성을 통해 탈속적인 삶에 대한 염원 전혀 아니죠. 탈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속의 경지는 아니며 탈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이 시는 지금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틀린 말이 될 거고요. 니은을 보니까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떨어진다는 점은 폭포의 달관적 태도, no,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긋을 보니 고매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져 폭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자 봐요. 여기까지 봤죠? 폭포에 대한 예찬 맞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심화시키지 않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이 뭔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이 시 속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상은 화자가 바라는 것이에요. 화자가 바라는 것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화자가 바라는 것이니까 이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없습니다. 리을을 보니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고 했어요. 시어의 반복을 통해 고든 소리 반복이 있고요. 폭포의 긍정적인 속성 있고요. 부각하는 거 맞네요. 강조하는 거 맞아요. 미음을 보니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폭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거 맞네요. 화자의 현실 도피 아니죠.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까지 풀었죠? 21번부터는 다음 파일, 네 번째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